특징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권력을 척도로 하는 인간관을 지닌 인간들과 신분제가 생성되어 나타나고 대규모 전쟁, 수탈 등이 발생하며 사회 내 인간들 사이에는 탐욕, 불신, 증오, 멸시 등이 생겨나 고대 농경국가에서 시장지배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유연의 법칙이 자리 잡는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도 돌파 1이 발생하면서 고대 농경국가 시대로 넘어가죠. 근데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는 그래요. 신문제가 생겨나죠. 그리고 대규모 전쟁, 수탈 등이 발생해요. 대규모 전쟁은 불가피하죠. 그래요. 양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얻어야 하니 그 필수적으로 토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토지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쟁이잖아요. 그래요. 두 번째 한도 돌파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해 있어야 하며 그 결과 기업화할 수 있는 재산을 지니고 있으며 유연의 법칙에 의해 살아갈 의지를 지닌 인간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현 시대는 시장 지배 시대라고 했죠.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예들도 있는데 잘못된 거라고 했죠. 한도 돌파는 역사에서 누가 하는 건가요? 인간들이 하는 거죠. 그래요. 상인들은 본래 자본가이니 산업자본가로 변모하는 것은 흔한 일일 수 있지만 상인들만 자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가진 이는 일단 기업가로 바뀔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제 의지가 중요하겠죠. 유용한 기술을 지닌 인간이 소규모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재산을 축적하면 자본가로 변모할 수 있으며 기업 소유자라고 했어야 더 정확하겠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도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가가 있잖아요. 광대한 토지를 지니니 그래요. 고리 대금업자도 금주 자본가로 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리 대금업자 역시 본래부터 자본가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지닌 재산을 사회에 투입하여 소득을 얻어 재산의 추가가치를 첨가함으로써 살아가는 인간은 자본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가 처한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유연의 법칙에 눈을 뜬 공직자도 자본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례를 찾아볼 수 있죠. 주석에 있죠. 구세청 세무공무원인 정태수는 대기업인 한보그룹을 창립한 자이다. 한보그룹은 세계 14위로 성장하지만 1997년에 도산한다. 그래요. 공직자 중에서도 기업 소유주가 된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만일 분배 형식이 엄격하여 상인들의 재산이나 활동에 제한이 가해진다면 시장의 성장에는 한계가 생겨날 수밖에 없으며 이윤의 법칙에 입각한 자본의 성장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활동 지출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업에는 기업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죠. 기업의 규모가 이상 정도 커지면 활동을 제공하고 활동을 거래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기업에 참여하게 되죠. 즉 생존수단을 구하기 위해 떠도는 이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떠도는 이들을 다른 말로 거지라고 합니다. 고대 농경국가에서 떠도는 이들의 발생은 농민 출신의 사회 구성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토지를 얻지 못하고 그 소유권 점유권 얻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 이들은 거지가 되겠죠. 농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민들.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들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원인으로 또는 이들이 발생하고 그들을 이용하려는 상인이 존재해야 마침내 시장 지배 사회 내
자본이 작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 내 자본이 작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은의 법칙에 의한 시장 지배 시대를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 입각한 자본의 지배는 현실적 질서이지 주의와 같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고대 농경국가에서 현시대 자본의 씨앗이 등장하고 시장 지배 시대가 되는 과정에서도 한도 돌파의 과정이 있습니다. 현시대 자본의 씨앗, 농업자본, 상업자본, 공업자본, 금융자본의 씨앗은 고대 농경국가에서도 발견된다. 현시대를 갑자기 등장한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현시대가 등장하죠. 과거에는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 농업자본이 상업자본, 공업자본, 금융자본을 다 지배했죠. 현시대와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차이는 뭘까요? 자본 간의 산업 간의 평등이 이루어진 것이 평등이 상당 부분 실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자급자족 사회에서 벗어났다. 시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 삶의 양식이 바뀐 것이지요. 역사의 과정에서 삶의 양식을 변형시키며 사회의 질적 전환을 일으킨 한도 돌파에 의한 사회의 질적 전환은 단 두 번만 존재했습니다. 수렵채집 시대에서의 고대 농경국가의 이행을 한도 돌파 1로 규정지을 수 있고 고대 농경국가에서 시장 지배 시대로의 이행을 한도 돌파 2로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한도 돌파는 두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도 돌파 2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동일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한도 돌파 이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농경국가에서도 거래되는 품목이 다양하지는 않았으나 100% 작업을 하지는 않았으니 시장은 존재했습니다. 곡식, 옷감, 농기구나 수공업에 필요한 도구들, 귀족들이 사용하는 사치품 몇 가지는 거래되었습니다. 고대에서도 시장은 발견되죠. 한반도에서도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시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떠도는 이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떠도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자급자족이 지배하는 시대이니 떠도는 이들, 즉 농업에서 이탈하는 이들 역시 옷이나 신발과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직접 만들어서 자신이 소비를 했죠. 현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자본가는 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작업도구, 작업에 필요한 원료만 제공하면 됩니다. 작업도구의 발전은 그 후의 일이니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모아놓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경쟁 및 분업에 의해 생산량과 생산물의 질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감독의 효과도 증가합니다. 분업에 의한 생산량 증가는 저번에 국분업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모아놓고 일을 시키니 분업의 원리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 발생적인 차원을 넘어 분업의 효과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분업의 원리를 이용하면 생산물의 양은 급격히 늘어나고 생산물의 질 역시 급격히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한도 돌파 이해 과정은 한도 돌파 1처럼 아름답게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에 진행된 것은 아니죠. 특히 농업 자본을 지배하는 이들은 신분제도 하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으니 반발하겠죠. 평화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잘 없어요. 실제 육체적 활동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영농, 소작농, 노예 출신으로 신분제 사회에서는 낮은 신분이었으며 토지에서 쫓겨날 정도면 그 생활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죠. 초기 산업 자본가 역시 고대 농경국가의 국민의 관계로 권력을 척도로 하는 인간관을 지니고 있었으니 그렇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었겠으나 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관념이 잔재로 남아있죠. 현 시대에도 남아있겠죠.
역사적으로도 지적 개념이 작업도구와 인간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 시대 인간들이 시각으로 볼 때 아무리 고대 농경국가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작업도구로 보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노예제가 존재했고 노예를 다루는 과거의 법을 보면 인간을 작업도구로 인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는 인간도 경우에 따라서 물체로 인식되었죠. 대표적인 예가 노예의 존재이죠.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생존 수단을 구할 수 없는 떠돌이들은 노예라도 되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신분제 사회에서 멸시에 익숙해진 하층 신분에 속했거나 속한 이들에게 있어서 멸시보다는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스스로 물체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물론 전쟁 포로나 반역자나 범죄자 역시 법에 따라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농경국가에서 생산된 다양한 형태의 자본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질서, 즉 신분제 및 생산 양식을 변화시킵니다. 농기구 역시 상품이니 기업 소유자의 개척 정신에 의해 개량이 지속되고 농사기술 역시 발전합니다. 이는 농사에 필요한 인원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며 또는 이들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데 농사에 필요한 인원이 유지되거나 감소할 수도 있어요.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현 시대에서는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쉽죠. 고대라에도 마찬가지겠죠. 단지 이제 생산성 향상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도시의 양적 성장으로 인해 목축업 역시 중시되는데 목축업은 곡식농사보다 적은 인원을 당시 기술적 상황에서는 필요로 하니 이는 더 많은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유리시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의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된 것도 자본이 유리되는 농민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이 토지에서 유리되는 농민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면 그래요. 고향을 떠나려 하지 않겠죠. 고향에서 사는 게 편하니까. 하여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어느 순간 고대 농경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낡은 질서는 흔적없이 사라졌고 시장의 지배속의 유연의 법칙이 사적 영역을 움직이는 법칙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주 귀족과 다양한 형태에 속한 자본가 간의 대립도 있으며 반란 폭동 등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요. 농업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귀족과 그래요. 공업이나 금융, 상업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그래요. 기업가들 간의 다툼은 권력 투쟁은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신분제의 폐지도 발생하는데 신분제의 폐지가 경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귀족의 경우 넓은 영토와 많은 주민들을 보유하는 것이 권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되지만 유연히 지배하는 사회로 전환되면 최대의 수확을 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과 작업도 구입하기 더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도 돌파의 이 과정인데 한도 돌파처럼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보다 그래요.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생산적이고 신분제도도 사라졌으니까 인권 의식도 굉장히 높아진 것이죠. 큰 발전이 있었던 거죠. 여러 측면에서 돌파 과정이 특수성상 국가마다 다른 형태를 띨 수 있지만 근본 원리는 같습니다. 물론 돌파 과정이 끝나 시장지배 시대가 완성되면 양적 성장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져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 비해 풍요로워지고 안전해지며 신분제도도 폐지되고 인격이 비교적 많이 보장되니 문명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국가에서도 역시 양적 성장과 사회 질적 전환 한도 돌파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 문명이 멸망하지 않고 이어지는 이상 한도 돌파 3, 한도 돌파 4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겠죠. 하지만 고대 농경국가가 만년 이상 지속된 후에야 한도 돌파가 2가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사회의 변화 속도가 아무리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한도 돌파 3이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필요 없어져야지 한도 돌파 3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이는 선천적인 흐름에 맡겨놨을 때의 이야기고 한도 돌파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면 천년이 걸릴 일을 대폭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년 이상이 걸릴 일을 한도 돌파를 위한 사회의 양적 성장을 추진하는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맞게 양적 성장에 적합한 조건들을 만들어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양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도 돌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죠. 한도 돌파의 원리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시대별 공간별 사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도대, 물적 도대가 양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적합한 형태를 취하게 만들어야 하며 인적 도대와 물적 도대가 결합할 때 형성되어 있는 질서가 양적 성장에 적합해야 합니다. 질서에는 분배 형식이 한정되어 있으니 사회적 정의 역시 고려됩니다. 그렇죠. 정의가 양적 성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양적 성장은 조직체가 이루는 것이고 조직체 내에 분배 형식에 문제가 있어 조직체 내 정의가 크게 어그러지면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화가 발생하여 끊임없이 순환만 이어질 뿐 양적 성장을 통한 질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신분제도가 있고 농업자본이 다른 자본들을 지배하는 곳 정의롭지 못하죠. 그러한 곳에서는 그래요.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한도 돌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한 질서가 파괴될 때 파괴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질서가 파괴돼야지 한도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한도 돌파를 통한 질적 전환을 위한 사회 양적 성장의 구체적 조건을 살펴보는데 고대 농경 국가에서의 조건들은 현 시대에서는 그다지 효용성이 없으므로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연구해 볼 수는 있겠죠. 역사를 탐구한다는 과정, 탐구하는 예리가 있으면 그러면 시장 지배 시대에서 양적 성장의 조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과 자본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시장의 성장에는 자본이 큰 역할을 하며 시장이 현 시대의 기업과 같은 자본을 생성시킨 것이기는 하지만 시장 이꼬르 자본은 아닙니다. 시장이 없던 곳에서도 자본이 있잖아요. 수렵 채집 시대에도 자본이 있죠. 농경국가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본은 토지였고 생산자들 간의 물물 교환에 의해 시장이 생성될 수도 있고 실제로도 초기 시장에서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시장의 성장은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양이 많아지며 거래되는 가치 양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상품 종류가 다양해지니 교환의 척도가 필요해지며 화폐는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생성됩니다. 자본은 화폐 없이 물물 교환하려면 교환이 쉽지 않겠죠. 그래요. 어떻게 교환을 하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화폐가 있으면 교환이 용이해지죠. 자본은 이윤의 법칙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니 이윤이 발생할 소지가 되는 것들은 발견과 발명, 개량을 통해 상품화되고 상품의 종류를 늘리고 많이 팔아야 이윤이 커지는 관계로 많은 양을 공급하려 합니다. 즉 시장은 자본이 아니라 시장의 성장에 자본은 결정적 기여를 하니 자본은 시장의 날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울 금화종지를 보겠습니다. 제6장으로 넘어가죠. 회광징업 돌리며 살피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험. 그래요. 여조와 여동빈 큰 스승은 말하였다.
징업, 역다. 나타나는 효문 또한 다양하다. 그래요. 불가의 속은 속이 승강. 뿌리가 얕고 그릇이 작은 이에게 그래요. 전해줄 수 없다. 효험이 많다라는 거는 다양하고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양하고 크니까 아무에게나 전달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얕다. 자격이 돼야 되겠죠. 비유적 표현이죠. 삶을 충실히 살고 이전에 얘기했죠. 좋은 견해를 많이 접하게 되면 뿌리가 깊어지겠죠. 속이 그릇이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바른 의지를 지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이 있죠. 필사도 진 중생,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릇이 작은 이는 어떤가요? 자기 사리사욕만을 취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는 그런 의지를 가진 이에게는 그래요. 뜻을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효험이 다양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불가의 경심, 만심, 승당. 마음이 가볍고 진지하지 못하고 생각이 짧고 생각을 잘 안 하려 하는 것을 경심이라 할 수 있겠죠. 만심, 게으른이에게도 역시 계승하여 감당하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성취를 낼 수가 없겠죠. 성취를 낼 수 없는데 전달해주면 사기꾼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필수 청사 사업. 필히 청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일을 하느니 배움을 실제로 실천하려는 따르는 이한테 이 말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도서 보겠습니다. 요동빈 큰 스승은 말하였다. 넋의 작용을 거치고 어리 작용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영혼은 다양하고 크다. 다양하고 큰 영향을 세상에 미칠 수 있다. 그러기에 자격이 부족하고 그릇된 의지를 가진 이에게 참뜻을 전달하여 감당하게 할 수 없다. 반드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가볍게 생각하고 게으른 이에게 참뜻을 전달하여 감당하게 할 수 없다. 반드시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고 배운 것을 실현하려는 이에게 참뜻을 전해야 한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